다양한 정보와 감동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TV 이웃 다정다감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음료와 물을 평소보다 많이 마시게 됩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고 그것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인데요. 그런데 5, 60대 남성 2명 중 1명은 제대로 소변을 볼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립선 비대증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알지에서는 해마다 늘고 있는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종목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이 소변 배출과 관련이 있는 질환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먼저 그럼 우선 전립선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은 르네상스 시대의 해부학자들이 발견하여 분비체라고 기록이 되었고 이후 17세기 프랑스 의사 두 로렌스가 프로스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앞을 의미하는 프로에 서 있다는 의미의 스테이트를 합한 이름입니다. 의미는 전립선이 방광의 앞에 서 있고 이 전립선이 방광의 앞에서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는 이 말을 한자 그대로 옮김에 따라서 앞을 의미하는 전, 서 있다는 의미의 립, 분비한다는 의미의 선이라고 하였고 이전에는 전립샘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전립선으로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생식기관으로 골반 안쪽에 깊숙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우리 몸의 소변은 방광에 모이게 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첫 번째 요도를 전립선이 감싸고 있습니다. 무게로는 약 15g 정도로 밤톨이나 호두알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립선에서는 전립선액이 분비되는데 이는 정액의 약 3분의 1 정도를 구성하며 정자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동성을 좋게 하며 요로 감염에 대한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커지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상 전립선은 왼쪽 그림처럼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오른쪽 사진처럼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 전립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소변이 나온다면 비대된 전립선에서는 소변 배출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요도에 압박이 들어오면 상당히 불편할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장기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노화되면서 작아지게 되는데 전립선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커지게 되는 장기입니다. 네. 이러한 전립선의 발병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지만 노화, 남성 호르몬의 존재, 신경계의 변화, 염증, 유전적인 요인, 가족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그러면 병원을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일반적으로는 40대 남성분들에서는 약 40%, 60대 남성분들에게서는 약 60%, 80대 남성분들에게서는 약 80%에서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20, 30대 남성들도 전립선 비대증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이 2012년에는 약 89만 명, 2015년에는 약 100만 명, 2019년도에는 약 131만 명으로 통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받은 환자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로 인한 증가와 이전에는 노화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지 않다가 이제는 병원에 찾아서 진단을 받는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전립선 비대증 환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화장실에 가도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아 한참을 힘을 줘야 하고 잘 나오지 않으니 자꾸 배에 힘을 주게 되고 이에 따라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런 소변을 배출할 때 불편한 증상들을 배뇨 증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저장 증상이라 하는데 소변이 모이는 방광이 소변을 잘 저장하지 못하여 생기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짐에 따라서 방광을 자극하게 되어 소변을 저장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증상인데요. 소변을 본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또 소변이 마렵거나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화장실을 빨리 가야 하거나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소변을 보기 위해 여러 번 잠에서 깨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증상이 심한 분들은 소변을 본 지 30분도 되지 않았는데도 소변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나 밤에도 5차례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서 잠에서 깨시는 분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이 정도면 일상생활 유지하기가 참 많이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여러 원인에 의해 배뇨장애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대체로 마시는 것을 피하게 되고 장기간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꺼리게 된다고 많이들 표현하십니다. 특히 1~2시간 이상의 버스를 타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또한 사회생활을 하실 때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없다면 불안해하시고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계속 일어나게 되니 숙면을 할 수가 없어서 매우 피곤해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증상들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증상들은 치료받지 않으면 점차 증상은 심해지게 됩니다. 네,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꼭 치료를 받아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이 있거나 전립선에 대한 검진 또는 평가를 원하여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증상을 확인하고 직장 수지 검사 등의 신체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실 검사로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와 초음파 검사, 요속도 잔뇨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환자분이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환자분의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국제전립선 증상점수표라는 설문지를 시행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바로 저 설문지인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설문을 보고 함께 설문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배뇨 증상에 대한 7가지 문항이 보이는데요. 최근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배뇨 시 소변이 약하고 잔뇨감이 있는지,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을 보는지, 소변 줄기가 끊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소변을 참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는지, 소변 줄기가 약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배에 힘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는지, 잠을 자다 소변이 마려 몇 번이나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문지입니다. 7개의 문항 각각 증상이 전혀 없다면 0점, 증상이 심하면 5점으로 하여서 증상이 없다면 최하 0점, 증상이 심하다면 최대 35점입니다. 총 점수가 0점에서 7점까지는 가벼운 증상, 8점부터 19점까지는 중간 정도, 20점 이상은 심한 증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점 이상의 배뇨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체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최근에 증상이 생기신 분들 중에서 8점 이상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전립선 비대증의 신체 검사, 그중에서도 직장 수지 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검사인가요? 두 번째로 직장 수지 검사는 간단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전립선의 크기나 상태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신체 검사입니다. 전립선은 골반 깊숙이 위치하고 있어 이 직장 수지 검사만이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만져볼 수 있는 검사법인데요.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촉지하게 됩니다. 항문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시행하는 검사법이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거나 일부 불편감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직장 수지 검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검사입니다. 전립선을 직접 촉지하게 되면 전립선 비대증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는지, 급성 전립선 염증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문의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변 검사 및 혈액 검사를 시행합니다. 소변 검사는 소변에 염증이나
피가 섞여 있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소변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도 여러 배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변에 피가 섞이는 혈뇨소견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이나 소변이 내려오는 길인 요관이나 소변이 모이는 방광 등에 생기는 암이나 결석으로 인한 증상일 수 있어 비뇨기계 질환의 진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혈액 검사로는 PSA라고 하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및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신장 기능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전립선 특이항원 PSA는 전립선 암이 있거나 전립선 염증이 있을 때 상승하기 때문에 전립선 암 및 전립선 염증의 진단에 매우 필수적인 검사이며 전립선 비대증의 진행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5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꼭 시행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전립선 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40대부터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장애가 매우 심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신장기능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가족력이 있는 40대와 50대 이상 남성이라면은 전립선 특이 항원 PSA 검사는 필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하는 검사,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번째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 검사 및 소변의 배출 속도를 측정하는 요속도 검사를 시행합니다. 직장 수지 검사로 전립선의 크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는 있지만 직장을 통하여 전립선 초음파를 시행하면 전립선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커진 모양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암이나 염증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립선 초음파 검사는 이제 보험 급여가 되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에 매우 필수적이고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요 속도 검사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변기와 같이 생긴 기계에 소변을 보면 검사가 되는 간단한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를 시행하면 소변의 세기가 정말 얼마나 약한지, 소변을 보는 양이 적절한지, 소변을 볼 때 힘을 많이 준다던가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전립선이 매우 커져도 배뇨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이 심하지는 않지만 반대로 배뇨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이 속도 검사는 약물의 치료의 정도나 종류를 결정하거나 수술적 치료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검사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검사로는 요도, 전립선 및 방광을 직접 내시경으로 살펴보는 방광 내시경 검사나 방광의 기능을 평가하는 요 역동학 검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주로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약물 치료를 시행하였는데도 예측되는 결과보다 매우 효과가 떨어지거나 다른 이상 소견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통을 받는 만큼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와 진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계절의 영향을 받는다.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하겠는데요. 방광에서 소변이 배출되는 입구인 방광 경부 및 전립선에는 알파 아드레날린이라는 수용체가 많이 분포하는데요. 교감신경이 활성되면 이 수용체들이 전립선 요도의 압력과 긴장을 유발하여 배뇨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많이 커진 전립선이 더 조여지게 되어 소변 보기가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겨울이나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에는 교감신경이 더 흥분하게 되어 전립선이 자극되고 요도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면 방광이 더 자극되어 소변을 자주 보게 되거나 소변을 참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은 추운 날씨에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감기약을 먹으면 안 된다. 글쎄요, 감기약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네. 기침, 콧물 등을 증상으로 하는 감기약에는 두드러기와 콧물 따위에
즉시형 과민 반응 증상을 억제하는 항히스타민과 기관지염, 천식 따위의 치료에 쓰이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소변이 나오는 방광 입구와 전립선이 둘러싼 요도를 수축시켜서 소변의 배출을 방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관신경에 작용하는 약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요폐라고 하는 소변이 충분히 차서 배뇨를 해야 되나 소변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심한 배뇨 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날씨가 추워지거나 감기약을 드신 뒤에 소변이 나오지 않아서 외래나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은 이 겨울에는 힘든 계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해와 진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전립선 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입니다. 다행이네요.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많은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성격이 다르고 전립선이 커진다 하여도 전립선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질환 모두 50대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질환이고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높아서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오해와 진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부터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에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생활습관 교육이나 정기적인 추적 관찰을 할 수 있고 증상이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지 않고도 정기적으로 검사 및 추적 관찰을 시행하여 증상의 악화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주 증상 중 하나인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가 있는 경우에는 초저녁부터 수분 섭취를 제한하고 수박 같은 물기가 많은 과일을 피하고 이뇨작용이 있는 카페인 성분의 섭취를 피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배뇨 증상은 없으나 낮에 소변을 너무 자주 보는 분들은 배뇨 패턴을 확인한 뒤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적절한 배뇨량과 시간 간격에 대한 교육과 훈련만으로도 가벼운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은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립선 비대증이 배뇨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증상일 경우 생활 습관 개선에서 수분 섭취에 대한 제한이 참 눈에 띄는데요.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좀 더 심각할 때 약물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립선 비대증의 1차적인 약물 치료로 알파 차단제,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 항무스카린제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알파 차단제는 가장 대표적인 약제로 방광의 출구나 전립선의 긴장을 완화시켜 소변이 잘 배출되도록 하는 약물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알파 차단제는 약 복용 수일 이내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부작용은 미미하지만 어지럽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코막힘이나 사정장애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전립선 비대증 발생의 주 원인 중 하나인데요.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 우리 몸속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 전립선이 커지는 것에 주로 작용하는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DHT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노화에 따라 전체적인 남성 호르몬은 주로 감소하게 되나 DHT의 전립선의 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화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즉각적으로 약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충분히 사용하면 전립선의 크기를 약 20%에서 25% 정도 감소시켜서 압박된 요도의 이완이나 이완에 따라서 배뇨가 호전되게 하는 약물입니다. 5알파 환원요소 억제제를 꾸준히 사용하게 되면 급성 요폐나 전립선 비대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악화되는 진행의 위험도를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알파 차단제와 비교하여서 어지럼증,
기립성 저혈압 등의 전신 부작용은 거의 없으나 약 5% 내외에서 성욕이 떨어지거나 발기부전, 사정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복용 시에는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라는 혈액 검사 수치를 약 50% 정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전립선암의 선별 검사 시에는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항무스카린제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는 주로 소변이 모이는 방광의 수축을 억제하고 이완하여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소변이 갑자기 급박하게 마려운 급박류 등 방광의 자극 증상을 호소할 때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된 부작용으로는 입마름이나 변비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약물 치료는요, 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계속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전립선은 일반적으로 매년 약 2% 정도씩은 커지고 이에 따라 전립선 비대증은 점차 커지며 진행하는 만성질환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일시적인 약물 치료만으로 시행하기도 하지만 약물 치료가 전립선 비대증을 없애주는 치료제라기보다는 증상을 개선시키고 합병증을 줄이는 개선제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 약물은 대부분 평생 복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약을 먹어서 낫는 게 아니고 조절하기 위해서 복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한다면은 수술적 치료는 그럼 언제 고려하게 되는 거죠? 먼저 약물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미미하거나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복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커진 전립선의 출혈로 혈뇨가 반복되는 경우, 소변이 마려우나 한 방울도 안 나오는 요폐가 반복되는 경우, 소변의 배출이 안 되다 보면 소변이 방광에 계속 고여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요로 감염이 반복되는 경우, 배출되지 않는 소변의 찌꺼기들이 모여 방광에 돌이 생기는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배뇨장애가 지속되다 보면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방광에 소변이 자꾸 차 있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소변이 방광의 높은 압력 때문에 잘 내려오지 못하게 되어 수신증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반복되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술적인 치료는 크게 내시경을 통한 수술, 개복이나 로봇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를 제거하는 수술이 있으며 직접 전립선을 잘라내는 것은 아니나 좁아진 전립선 요도를 넓혀주는 시술 등이 있겠습니다. 먼저 내시경 수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수술은 전통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수술 중에 하나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화면에서 보이는 요도를 통해서 경성내시경이 전립선까지 접근을 하고 루프라고 부르는 전기날로 커진 전립선을 조금씩 깎아서 요도 쪽으로 전립선 조직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두 번째로는 광선택 전립선 기화술이라는 KTP라고도 부르는 전립선 레이저 수술이 있겠습니다. 이 KTP라는 레이저를 이용하여 커진 전립선을 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요도로 내시경이 접근하는 방법은 똑같고 커진 전립선을 레이저로 태워 없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등도 이하의 전립선 비대증에서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저 수술로 홀미움이나 튠리움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하여 전립선을 절제하는 수술이 있겠습니다. 흔히 홀미움 수술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이 수술 방법도 접근 방식은 같습니다.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을 전립선까지 접근하고 레이저로 커진 전립선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에 내시경 수술들은 전립선 조직을 조금씩 잘라서 제거한다면 이 홀미움 레이저 수술은 커진 전립선을 제거할 때 제거할 전립선 조직을 일반적으로는 크게 두세 덩어리 정도로 절제를 하고 네. 이 조직을 방광에서 분쇄하여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가장 곽광받고 있는 수술 방법이고 여러 병원에서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커진 전립선을 모두 제거하기가 수월하고 출혈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시경 수술 이외에 개복 수술이나 로봇 수술을 이용하여서
전립선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이 너무 커서 내시경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는 개복 수술을 주로 시행했으나 최근에는 로봇을 이용한 수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끝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는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에서 가장 흔한 양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0대 이상의 남성 2명 중에 1명은 비대증이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모든 환자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보다 검사를 해보면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나이에 상관없이 배뇨 증상이 있다면 증상을 평가하고 증상을 평가하고 네. 이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내원하여서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립선 비대증은 초기에는 단순히 소변 볼 때의 불편감이지만 이를 방치하고 전립선이 커지고 증상이 심해지면 방광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네. 신장까지 나빠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방광의 기능이 나빠지면 네. 전립선 비대증에 치료를 해도 약물 치료나 수술적인 치료가 효과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미리 병원에 내원하여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의학안지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